오늘은 어스가의 몰락에서 인물, 배경, 제목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화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화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서와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어서의 일종의 그 부가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서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목격자이자 그 사건에 대한 진술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동시에 이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항상 외부자로서만 존재합니다. 그가 처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어서가의 그 폐쇄된 공간 그리고 소외 다른 세계와의 단절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의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서가의 그 핏줄 또한 어떤 다른 외부와의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혈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죠. 동시에 어서는 그의 누이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죠. 유일하게 같이 존재하는, 같이 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어서가의 초청을 받아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깥에 있고 이 어서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어떠한 자기의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마들레인이 지나갈 때 그녀는 이 화자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무시해 봅니다. 화자는 어서의 오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 화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외부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외부자로서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일단 그 저택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자신도 똑같이 어서처럼 기괴한 느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화자가 외부자라는 것은 마델레인이 무덤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장면에 그 로드릭에게 달려들어 넘어졌을 때조차도 화자가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화자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죠. 이 애초에 이 화자는 로드릭의 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곁에 왔습니다. 물론 왜 불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그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로드릭의 어떤 그 병적인 그런 상태에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전혀 그의 우울함을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자가 어떠한 정체성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본다면 단지 이 어서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술자 또는 목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비평가들은 이 화자가 어서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화자를 단순히 그 목격자, 진술자로 보는 비평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화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화자는 어린 시절에 어서의 유일한 친구였고 또한 이 모든 기괴한 사건 속에서 어서에 대해서 어떤 공감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로드릭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여전히 화자는 우리가 기존의 소설에서 보는 적극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소극적이고 그 목격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릭 어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서는 우선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병은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것에서 온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드릭의 병은 병적인 어떤 예민함, 감각의 어떤 뛰어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누이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그 쇠퇴해가는 병약하게 쓰러져가는 그런 입장이라면 로드릭은 반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예민한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앞으로 닥쳐올 공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떤 공포스러운 대상이나 물체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포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리고 우리가 그가 예언했듯이 언젠가는 이런 고통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로드릭
마델린이 살아와서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결국 공포로서 죽게 됩니다. 로드릭과 마델린의 관계는 우선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둘만의 관계죠. 우선 둘이 쌍둥이라는 점부터 그렇고 서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어서가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서가는 내부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근친상간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남자 쪽에서만 계속 결혼을 하락한다면 근친상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근친상간적인 밀접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넘어가는 어떤 일종의 초자연적인 텔레파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으로 본다면 같은 인물에 분열된 두 자아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마델린이 죽고 나서 곧 로드릭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로드릭이 자기 누이를 땅에 지하실에 묻었을 때 이 행위는 또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묻은 자살행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로드릭이 자기 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왜 그가 자기 누이를 지하실에 묻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마델린이 일종의 흡혈귀 같은 성격을 지녔다라고 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마델린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묻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어서가 병적인 어떤 예민함이 어떤 가문의 그 유전적인 요소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그 자손이 낯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자기 누이를 지하실에 산채로 매장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하에서 마델린이 죽음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은 그 로드릭에 대한 복수 때문에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단편 소설에서는 환상과 현실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로드릭은 어서가
가의 그 예민한 그 감수성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하고 맞닿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그가 그 지하 그 지하 묘소를 그린 그림을 걸어놨을 때 그것들은 나중에 마델린이 결국 묵히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한 그가 집의 몰락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델린이 집 앞에 서 있을 때 로드릭이 앞에 서 있다라고 외칠 때 비로소 마치 말이 그것을 실현하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릭이 자기의 말, 즉 자기는 그 공포로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재현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로드릭이 이것을 예언하고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러한 로드릭의 말이 이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어떤 공포스러운 결말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말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면 그것은 실제 세계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항상 우리는 말은 사물과의 거리를 가정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 가정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징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대표하고 사물을 지시하고 사물을 비유로서 또는 상징으로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만약에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예컨대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과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은 신의 영역 또는 환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 소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블링과 피셔인데요. 우리가 이 마델린하고 로드릭이 어떤 두 사람이 쌍둥이처럼 서로 더블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남성과 여성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결합되어 있고 거울의 양면처럼 서로 닮았지만 다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도플갱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서가의 저택과 그 앞에 놓여 있는 호수에 비친 이미지와의 관계도 유사합니다. 물론 똑같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반대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의 이 갈라진 틈은 이 가족의 그 분열을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마들렌과 로드릭 간의 그 단절 또는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둘이 로드릭과 메들린이 사망한 뒤에 집이 갈라져서 이 호수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장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들린과 로드릭이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호수와 집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갈라졌지만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결합되는,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그 배경인데요. 이 어서가의 저택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집 주변에 퍼져 있는 어떤 기괴함, 공포스러움, 어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저택 주변에 하늘에 점점 커져가는 먹구름, 그리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어떤 호수, 그리고 집 주변에 갈라져 있는 어떤 미세한 틈, 또 집에 그 안내받았을 때 벽들 사이로 걸려 있는 어떤 그림들, 그리고 어떤 갑옷들, 그리고 기괴한 어떤 그 모습들, 또한 어둡고 음침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마들린을 지하실에 묻으러 갔을 때 너무 짙은 공기 때문에 그 횃불조차도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축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고딕적인 요소로서 기괴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고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물들이 이 저택에서 머무르게 하게 하죠. 알다시피 로드릭은, 그리고 마들린은 오랜 세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자조차도 일단 그 집에 들어간 뒤로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종의 폐쇄공포증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쇄된 공간 속에서 환상과 현실, 예술과 현실이 뒤섞임으로써 극대화된 어떤 그 공포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에 그 화자의 관점인데요. 화자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런
기괴한 분위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말로 묘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불가능함을 여기 제가 인용한 네 가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초자연적인 또는 미신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모호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든가, 또는 로드릭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또는 로드릭이 쓴 그 글을 보면서, 시를 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들. 심지어 그 우리가 여기 그 특히 아편에서 오피엄, 아편에 비유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묘사하는데, 그것들은 마치 현실과 꿈이 겹쳐 있는 그런 공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아편에 취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재밌게도 그 화자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음을, 그래서 말의 한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는 아이러니컬하게 이 화자가 어떤 책 중세에 그 기사가 어떤 운둔자의 집에 다가가는 이야기, 그리고 용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이 마치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말이 이런 기괴함을 나타내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로 이런 말이 동시에 이런 기괴함을 낫게 하는 또는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또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게 되죠. 어서가의 몰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목을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그 어서가의 그 저택 자체가 집 앞에 있는 호수로 몰락한다는, 쓰러져서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서가의 그 혈족이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직과 로드릭과 메들린이 서로 한꺼번에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저택 자체가 제3의 인물 또는 어서의 분열된 새 모습이라고도, 하나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단편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 에피그라프가 있는데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죠. 그 내용은 이 첫 번째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또는 그녀의
심장이 어떤 그 평온한 루트 같이 악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만지게 되면 계속해서 울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이 에피그라프를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자가 썼다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 저자가 썼다라고 보면 이 단편 소설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어떤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너무나 예민한 그 병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어서가의 어떤 비극적인 종말을 나타내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이 에피그라프를 화자가 쓴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여기서 heart를 누구의 그 마음을 암시하는지 또는 지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로드릭을 얘기하는 건지 마들린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두 사람이 누구일지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동시에 두 사람 다 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들린은 로드릭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마달린이 때문에 평형된 그 평온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공포로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어서가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서는 시도 지었고 또 노래도 불렀고 또 그림도 그렸지만 자기가 쓴 글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글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의 신경을 표현한 어떤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뜻인가? 그것은 물론 이런 마음은 평온한 상태에 있지만 항상 예민하게 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가왔을 때 지속적으로 울리는, 그래서 너무나 병적으로 예민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로드릭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마들린이 자기 그 동생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둘이 분열된 자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 되돌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녀가 일종의 로드릭의 공포의 구현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드릭이 그 마루에 쓰러진 것은 동시에 그 둘의 결합, 하나가 되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서가의 어떤 혈통이 끝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물리적으로
어서가의 저택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것하고도 그